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청취자분께서 직접 전화 받으셨다고 의견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글이 올라오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쟁 범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피해자들을 숨어서 울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겠다라는 연대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에 밑에 구, 이제 구라는 것은 우리가 구청할 때 구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철거상이, 이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알려진 바로 보면 코리아 협의회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공공장소인 거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설치물이 아니라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보도를 보면 아마 일본 관계자들이 일본 독일의 고위 관계자들의 편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밑에구에서 지난 7일 날 철거 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철거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재망식을 한 지 9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이 밑에구청에서 14일까지 이걸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협의회 측에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가 비문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비를 세우는데 거기에 있는 문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밑에구청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코리아협의회 측에서는 이 비문의 내용이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어떤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 운동도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1,7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도 철거를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소식이죠.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밑에구청장을 상대로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외교통일부의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본이 그동안에 사실 뒤로 외교전을 많이 펼쳐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도 그에 맞는 외교전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안을? 이것이 지금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독일은 2차 전범국으로서 특히 전쟁의 피해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일에서 소녀상이 철거되기 이르렀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어떤 물밑에서 외교를 필사적으로 한 것 같아요. 독일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경기 반응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파시즘으로 발현된 걸 봤기 때문에, 나치즘으로 발현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냐면, 이 소녀상 문제가 한일 간의 역사 충돌 내지는 분쟁의 문제이다.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고 전쟁 중에 어떤 노예화된 여성들의 인권 누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한일 간의 갈등으로 만들면서 독일이 여기 끼지 마라, 이거는 반일 민족주의이다,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끌어가기 때문에 밑에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일본은 지금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왜 한국 정부는 마찰 우려 생각하면서 손 놓고 있었냐,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추진하면 우리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일본은 네. 지난 1일 날 벌써 모테기 외무상이 독일 외무장관하고 통화해가지고 소녀상 철거를 요청을 했고 주독 일본 대사관도 베를린 당국에 철거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외교부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외교부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 뭐 오해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전 세계에 소녀상이 한 30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네.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는데 사실 우리 미국에 있는 소녀상들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뭐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네.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인 단체들이 나서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또 인권운동 그렇죠. 단체들이 같이 결합하기도 하고 사실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각도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민족주의 얘기를 하셨지만 독일에서 어떤 극우적인 그런 세력이 등장할 때 민족주의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독일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런데 예. 이 과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감정 문제로 볼 수 있느냐. 전쟁 범죄잖아요. 그렇죠.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문제라는 보편적인 가치는 계속 알리는 노력은 더 필요할 필요하겠네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독일 봤어요. 베를린 시하고 밑에구의 그 정치인들이 주로 어느 세력인지를 언론 보도를 찾아보려니까 베를린 시장은 사회민주당, 밑에 구청장은 녹색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에 가까운 세력이 잡고 그러네요. 있는데 아마 한국 정부라던가 또는 뭐 우리 민간단체에서 했던 부분이 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와 시민사회가 잘 연대를 해서 본래 취지가 뭔지를 잘 좀 활용을 하고 또 독일의 이미 일부 진보 언론에서도 지금 이분 소녀상 철거 상황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지 언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방위적인. 이전에 네. 고노다마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예. 그 고노다마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일본이 계속적으로 산케이 신문이 11일 날 보도한 거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별나게 반의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소녀상 문제를 방치를 하면은 일본구 위안부 성노예라는 게 왜곡된 역사로 퍼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악질적인 반일 행위에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섭네요. 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 필리핀에서도 2018년 12월에 소녀상이 생겼다가 이틀 만에 철거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한 것이었고요. 미국 버지니아주에도 소녀상이 있었는데 이게 만들 때 일본의 압박이 심해가지고 공공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한일 건물주가 이제 땅을 내줘서 하는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지속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번에 산케이 신문이 약간 어떤 거를 지적을 하고 있냐면 정의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거에 관계가 있던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 이거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이 있는데 이쪽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밑에 구에다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의 흠집 내기에 속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우리가 왜 전쟁 범죄에 대한 어떤 현 세대의 노력, 남아있는 후손들의 역할을 할 때 독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네. 심지어 뭐 현직 정치인들이 희생자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나치 역사를 청산해서 전 세계의 조격을 받는 독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 범죄를 은닉하는데 독일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단체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올해 들어서 벌써 8번째예요.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노동자 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사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그래서 긴급히 인력을 투입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을 좀 돕겠다라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유사한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임기응변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이제 주장의 목소리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모 씨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택배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데서 정말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거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택배가 오면 이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은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택배를 배송하는 사람들이 분류 작업도 하다 보니 과로가 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본인 돈으로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단기 근로자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이제 택배하시는 하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감당할 여력이 안 되니까 본인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과로사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법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산재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해달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와 관련된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민주노총 택배연대 노조에서 17일, 24일 이제 토요일 날 전국 이 노조 소속 4,500명이 배송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과로사가 동일 직업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회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잘 다뤄서 한 발 좀 대안을 마련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 특히 숨진 김 씨를 포함한 이 택배 노동자들이 앞서 얘기해 주신 산재 산업재해 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를 당했다 지금 그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2008년에 특고 특례 적용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런 그 특수 고용자들도 산재 적용으로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적용 제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산재 적용 제외. 어떨 때 이게 적용 제외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본인들이 특고 본인 그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험금을 반반씩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 있죠.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주들이 산재 가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 사실상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특고 노동자 10명 중에 8명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올해만 해도 택배 노동자가 8번째 과로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산재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산재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택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살려고 일을 하는 건데 일하다가 죽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과다한 물량이나 과다한 일, 노동시간, 휴식 없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고용노동부하고 주요 택배사 4곳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자. 그러면서 심야 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노력입니다. 그냥.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쉴 수 있게 배려한다. 이것도 그냥 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허한 선언문의 결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그 분류 작업을 하는 도우미도 정말 분류 작업에 7,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로의 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걸 전담하는 아르바이트를 쓴다거나 이걸 회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고인이 된 택배 기사님도 그 분담금 부담 때문에 본인이 분류 작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 그 아버지의 말이 너무 가슴에 참 아프게 와닿는 게 요새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제에 대한 통우는 1위 택배 회사로서 분명한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감사 기관에 사실은 좀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가장 정확한 통계라든가 네. 대책을 면밀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 환노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지난 9월 한번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5년간 택배 노동자가 23명이 산재로 숨졌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택배 정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더 많이 늘었죠. 예전에는 뭐 했던 분량에 뭐 3천만 개, 8천만 개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요. 그럼 당연히 노동시간이 길어지겠죠. 네. 이건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면 과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이 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찾아보면 택배를 운송하는 사람하고 분류하는 사람들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계속 지금 지적이 그렇습니다. 되고 이제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6월에 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요. 물론 뭐 이 법안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대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환노위 차원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숨지지 않는 그런 대안을 좀 꼭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산재만큼은 국민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새 노인 인구가 많아졌는데 지하철 보면요. 노인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진짜 뭐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 걸으면서 2만 원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수수료를 많이 떼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이 택배 지금 많은 특허 노동자 중에서 과로사가 유독히 많은 것이 택배 분야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 기업의 문화 그리고 지금 왜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예,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도저히 뭐 안 쓸 수 없는 분위기였다. 물론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우리 피자나 배달 음식 서로 빠르게 하는 경쟁이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서로 광고도 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증가했었죠. 오토바이 사고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이 중에 일부는 고등학생이에요. 맞아요. 불법으로 아르바이트해서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사고. 그래서 결국은 업체에서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 소비자들도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니구나라고 알게 됐었고요. 정부 차원에서 조사도 진행되고 법안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자꾸 보자라는 것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용하지 않겠다라던가 또는 택배 물량을 뭐 대규모로 주는 기업에서도 약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노동자 너무 혹사시키거나 산재하는 곳하고는 뭐 우리가 이 회사를 선정할 때 감점을 준다던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안이겠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번 필요하다고 국정감사도 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로하나라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이 지금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또 그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 수치로도 지금 위험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요새 그 10대 자녀들이나 가진 20대 또 여성들 그 사이에 네. 깡마른 몸 신화가 있습니다. 깡마른 몸.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거의 말라깽이처럼 깡마른 몸을 동경하는 게 바로 프로아나입니다. 프로. 이거를 동경한다, 좋아한다라는 프로하고 우리가 그 거식증 내지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얘기하는 애노렉시아를 섞어서 프로아나가 그런 의미군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앞에다가 해시태그를 이제 땡 말라. 요즘 10대들이 주로 많이 쓰는 도구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해시태그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프로아나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마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작정 굶기 그리고 먹토, 먹고 토하기, 아이고. 씹토, 씹고
씻고 배 타내기 이런 걸 합니다. 지금 최근 5년간의 국내 거식증 환자 중에 14.4%가 10대 여성 청소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기에 개입해서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부작용이 심각한데 남인순 의원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1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20대 이런 식으로 10대, 20대에 이게 많은데 거식증은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질환입니다. 그런데 10대가 이렇게 딱 보면 대중문화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아이돌들이 거의 다 깡마른 몸이 많습니다. 개미, 허리. 그렇다면 아이들은 본인의 체중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뚱뚱한 거 아니야? 너무 마른 사람을 보다 보니까. 여성들이 좀 그런 인식이 있죠. 특히 또 이제 연구 결과 보면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특히나 본인이 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네.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외모 지상주의 내지는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미디어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비만 기준입니다. 우리가 비만도 얘기할 때 체질량 지수 BM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세계 보건기구는 이 BMI가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데 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 거죠. 더 낮게 예. 낮은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비만의 수준이 이제 더 낮아지는 것인데 수입 허가 이제 어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수입할 때 허가 기준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데 이거를 처방하는 기준은 또 25 이상이에요.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래서 그럴까요? 남인순 의원은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가 네. 이해하기 어렵다. 비만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찌 본다면 이건 뭐 사회문화적인 환경도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과체중으로 인해서 무릎이 아픈다든가 혈압이 올라가는가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또 건강의 차원에서 다이어트를 권장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의사들이 예. 또 권유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수준을 넘어서서 좀 과하다. 지금 뭐 보면은 프로 하나 보면은 먹고 토하는 법 이런 걸 막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근육을 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남한테 보여주는 것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권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남성 연예인이 방송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참 씁쓸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살을 빼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기에 뚱뚱한 편이 아닌데 워낙 말랐으니까 굶어서 살을 몇 킬로를 빼고 드디어 성공했다고 쓰러졌는데 대상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게 나왔습니까? 네네. 예. 그런 내용이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 연예인의 경우는 본인이 연예인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냐. 너무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네. 그런 경험을 얘기한 적도 있고 이거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모 10대 모여서 만든 여성 소위 말하는 걸그룹의 경우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몰래 주워다가 씻어서 볶아 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게 미담처럼 자꾸 되다 보면 그렇죠. 내 몸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드네요. 여러 가지가 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너무 외모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 문화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어른들도 어린이들한테 외모로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66에서 88 사이즈를 보통 88 되면은 좀 뚱뚱하냐 통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추럴 사이즈에 들어갑니다. 88 이상이 돼야지 플러스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빅 그래서 사이즈.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너무나 마른 몸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갖고 있다. 예전에 뭐 유명한 화가들 작품 같은 걸 보면 다 좀 통통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마른 몸이 너무 유행하면서 실제로 브라질의 어떤 젊은 모델이 키가 170인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가 38kg밖에 안 돼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몸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했는데 2017년부터 보디 포지티브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내 몸 긍정하기,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면 내가 몸이 아프지 않게 운동도 하는 것이죠. 그럼요. 단순히 말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 네. 네. 제가 아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딸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딸을 자랑할 때 외모로. 그래서 이 딸이
굶어서 20몇 킬로를 극단적으로 뺐는데 교통사고로 접촉사고 나서 뼈에 금이 갔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살이 찔까 봐 음식을 안 먹어서 뼈가 안 붙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먹어라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대중문화 중요한데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몸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미디어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